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왕 조실록의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형조에는 사건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를 검사하는 검시소가 있었답니다. 검시소의 검시관은 사람의 시신을 조사하여 죽은 원인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검시소의 검시관으로는 무척 유능한 박채복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채복은 아버지도 검시관이다 보니 채복이는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어떤 여인을 보아도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그 바람에 채복이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어느덧 노총각이 되어버렸답니다. 예, 채복아, 나는 장에 볼 일이 좀 있으니 내가 이것 좀 이포교 집에 가져다 주거라. 채복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포교집으로 향했답니다. 이포교님 계셔요? 채복이는 이포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채복이는 물건을 마루에 놓고 나오려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채복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부엌문을 벌컥 열어보았답니다. 에그머니나. 이포교의 외동딸 목향이가 목욕을 하다 말고 깜짝 놀란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군살은 하나도 없고 각선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미인이었습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으니 흠 잡을 데 없는 몸매였지요. 채복이 너는 말도 없이 문을 벌컥 열면 어떡혀? 아, 미안하다. 하던 거 계속해. 채복이는 부엌문을 다시 닫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알몸을 다 보았으니 책임져. 아니,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것이야? 난 이제 시집도 못 갈 것 아니야. 그러니 채복이 너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이지. 뭐, 네 알몸을 봐도 내겐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 못 본 것으로 하자. 그럼 됐지? 채복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얼른 부엌문을 닫고 나와 버렸답니다. 이포교의 외동딸 목향이는 마을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미인이었지요. 하지만 채복이는 목향이의 벗은 몸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혼인하고픈 여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후로도 채복이는 검시소에서 수많은 시신을 검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포교들이 젊은 처녀의 시신을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채복이 이 처녀가 이른 새벽에 산기슭에서 발견되었네. 아침 일찍 일하러 가던 머슴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구먼. 그러니 자네가 사인을 밝혀보게나. 그러지요. 시신은 말이 없으니 무슨 일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꼭 밝혀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포교는 돌아가고 채복이는 처녀의 시신을 살펴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처녀의 얼굴이 무척 예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팔등신의 천하절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아름다운 처녀는 처음 본 것이었지요. 처녀의 감긴 눈이 왠지 무척 슬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요? 채복이는 처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 죽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미인이 죽었다는 것이 왠지 무척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고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꼭 무슨 말을 하려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채복이는 처녀의 입술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대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해보시오. 내가 모두 들어드리리다. 채복이는 처녀의 입술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댄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말이 없었지요. 좋소.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낭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보겠소. 그리 말한 채복이는 본격적으로 처녀의 알몸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선의 흉터 하나 없는 몸은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았지요. 그러자 어느새 채복이 이것이 또 꿈틀거리며 방망이처럼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복이는 난감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내 놈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자신의 아랫도리를 억누르며 처녀의 죽음을 밝히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상처도 없는 것이었지요. 낭자는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구려. 무엇을 먹고 죽었는지 내고 밝혀버리다. 채복이는 은봉을 꺼내어 처녀의 입을 벌리고 모간 깊숙이 넣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은봉의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대체 무엇을 드신 것이요? 은이 변하지 않는 독이라. 채복이는 처녀의 입을 다시 벌리고 타액을 솜에 묻혀 독국물 시약에 발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시약의 색이 변하는 것이었지요. 황을 뺀 비소를 드셨군. 아니 그런데 어쩌다 이런 독약을 드시게 된 것이요? 황을 뺀 비소란 주로 외국에서 암살을 목적으로 쓰이는데 아주 귀한 고급 기술의 독극물이었지요. 원인을 알게 된 채복이는 처녀가 어쩌다 황을 뺀 비소를 먹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채복이는 처녀의 명패를 보았지요. 18세 이화연이라. 화연낭자가 비소를 스스로 먹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 먹게 된 것이 틀림이 없을 것만 같소이다. 내 말이 맞는 것이요? 그리 말하고 채복이는 처녀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처녀의 입술은 움직임이 없었지요. 알겠소.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구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꼭 알아내리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억울하오.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내 반드시 밝혀내보겠소. 그러니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구려. 채복이는 잠들어 있는 화연낭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슬퍼 보이던 두 눈이 조금은 덜 슬퍼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입술은 꼭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채복이는 억울하게 죽었을 화연낭자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화연낭자는 죽었어도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인이니 채복이는 그냥 말 수가 없었지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가슴도 짠하고 채복이의 심장은 마냥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화연낭자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채복이는 낭자를 데려온 포교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화연낭자는 독살되었습니다. 황을 뺀 비소를 먹은 것이요. 그럼 그렇지. 그리 아리따운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죽었겠소. 그런데 화연낭자는 어느 집 사람이요? 성 밖에 사는 박선비의 처인데 혼인하자마자 박선비도 죽었다 들었네. 그럼 부부가 둘 다 죽은 것이요? 아 그렇다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그럼 화연낭자의 사건은 포교님이 수사하실 건가요? 나도 그것이 의문이야. 당연히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우리가 하는 게 맞는디 어찌된 영문인지 의금부에서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손도 댈 수 없게 되었소. 뭔가 냄새가 나는군요.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도 그리 생각은 들지만 괜히 나섰다가 목줄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조심할 수밖에. 검시소로 돌아온 채복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연낭자의 죽음은 남편인 박선비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것만 같았지요. 혼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죽고 또 몇 달도 안 되어 부인까지 죽었으니 그야말로 줄초상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선비의 죽음이 자살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한창 즐거워야 할 때인데 자살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더욱더 의문이 커진 채복이는 화연낭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검시소에 싸늘하게 누워있는 화연낭자가 너무 안쓰러운 것이었죠. 채복이의 가슴에는 어느새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갓 혼인한 부부를 둘 다 죽였단 말인가? 아직 꽃도 펴보지 못했을 화연낭자까지 죽이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채복이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더욱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연낭자, 내 꼭 그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소.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시구려. 채복이는 우선 박선비의 죽음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선비의 죽음과 화연낭자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한참을 조사를 해보니 박선비와 화연낭자는 어려서부터 한마을에서 같이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한 것이었지요. 여기까지 알게 된 채복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화연낭자가 살았던 마을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마을의 소식을 가장 잘 알만한 주모를 찾아갔지요. 채복이는 죽은 사람 검시만 했지 수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화연낭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만 했지요. 주막에 도착해보니 때가 이른지라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여기 술상 좀 하나 봐주시구려. 주모가 술상을 가지고 나오자 채복이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선비와 화연아 씨가 살았다는데 주모는 화연아 씨에 대해서 좀 아시오? 아이고 그 화연아 씨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마쇼. 그러다 잘못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단 게. 아니 잘못하면 죽다니요.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아, 더는 묻지 말어. 그러다 나도 제명이 못 살아. 그러니 술이나 먹고 얼른 가란께. 채복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보 주모 여기 술값이 얼마요? 한 양만 내쇼. 내 묻는 말에 답해주면 단량을 내리다. 아따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길래 자꾸만 그런디요? 그 박선비와 화연낭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주면 돼요. 아따 무섭게서리. 일단 아무도 없은 게 말해 죽었는디. 어디 가서 나한테 들었다 하면 절대 안 되는구먼. 알았소 내 약속하리다. 그 박선비와 화연아 씨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서로 좋아했었구먼.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었제. 그런데 어느 날 군대가 이동하다가 그 마을에서 쉬었다 가게 되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하필 그때 화연아 씨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는구먼. 그러자 화연아 씨를 본 장군이 한눈에 아 씨에게 빠져버린 것이오. 화연아 씨가 어디 보통 이뻐야지.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보기 힘든 미모였지. 그러니 그 서장군이 어디 아 씨에게 안 빠지고 배기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 말도 말한께 그 서장군이 아 씨에게 빠져서는 돌아갈 생각을 않는 것이야. 병사들은 모두 보내놓고 서장군만 남아서 화연아 씨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지 아마. 그리고 며칠 후에 서장군이 전가를 받고 급하게 부대로 돌아갔는데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지.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요? 이것까지 말했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면 어떡혀? 내 반드시 약속은 지킬 터이니 그 모가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요. 그래 꼭 약속 지켜야요. 아 서장군이 떠나고 글쎄 며칠 있다가 화연아 씨의 아버님이 갑자기 죽은 것이야. 그 바람에 난리가 났었지. 멀쩡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요. 그리하여 박선비는 화연아 씨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급하게 혼례를 올린 것이야. 서장군이 화연아 씨를 노리고 있으니 박선비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아니 그런데 혼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박선비도 죽어버린 것이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장군을 의심하면서도 입도 번긋 못하는 것이지. 서장군이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은께 말이오. 그런데 화연아 씨는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아 박선비가 죽고 며칠 지나자 화연아 씨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서장군이 데려갔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또 몇 달도 안 되어 화연아 씨까지 죽었으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오. 그 일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신의 이야기는 입도 번긋 못하고 쉬쉬하는 것이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그렇다면 박선비와 화연아 씨의 죽음 뒤에는 서장군이 있는 것이군요. 이제 나는 다 말해주었으니 나한테 들었단 말은 어디 가서 절대 해서는 아니 되네. 알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꼭 지키지요. 주모의 말을 모두 들은 채복이는 화연아 씨의 죽음은 서장군이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측만 있을 뿐 증거가 없었지요. 그리고 포도청의 수사까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힘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복이는 고민이 많았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장군을 조사해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검시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최복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 화연낭자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연낭자에게 물었지요. 화연낭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내 낭자의 아버지와 박선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낭자는 어찌하여 죽게 되었는지 알 턱이 없더이다. 화연낭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최복이도 방법이 없으니 화연낭자 옆에 철푸덕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화연낭자 주변을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연낭자의 입술에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최복이는 하도 신기하여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흰나비는 화연낭자의 입술에 앉아 날개를 펄럭이더니 이번에는 최복이의 손등에 앉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손등에 앉아 날개를 펄럭이는 흰나비를 보면서 최복이는 무척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날아올라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최복이는 흰나비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다시 날아와 최복이의 손등에 앉는 것이었지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날더러 따라오라는 것이냐? 최복이는 하얀 나비를 따라 나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골목을 지나 들판에 들어서니 점점 빨리 나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그리 빨리 나느냐? 좀 천천히 좀 가거라. 최복이는 어쩔 수 없이 헉헉거리며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산속 깊은 곳에 들어서니 나비가 풀이 무성한 풀밭에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최복이는 나비가 앉았던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돌돌 말린 검은 천과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이 있었습니다. 최복이는 검은 천과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천은 누군가를 보쌈할 때 쓰는 천 같았고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은 양반집 귀부인들이나 갖고 다니는 손수건 같아 보였지요. 최복이는 자수가 놓인 작은 천을 보면서 필시 화연낭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손수건이 이 깊은 산속에 있다니 예사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리 생각이 든 최복이는 검은 천과 자수가 놓인 천을 가지고 검시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얀 나비는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 화연낭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포도청에서도 수사를 못한다 하니 화연낭자의 억울한 한을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하여 제가 낭자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은 잘 알겠으나 괜히 나섰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아니면 이 처자는 한을 풀지도 못하고 떠날 것이요. 그러니 제가 한을 풀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잘 알겠지만 조심하여야 한다. 상대가 큰 권력을 가진 서장군인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최복이는 자수가 놓인 천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포목점을 모두 돌며 물어봐도 아는 이가 하나 없었지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누가 살며시 팔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웬 처녀가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처녀의 어깨에는 하얀 나비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수가 놓인 손수건은 누구 것인지 지가 아는구먼요. 아니 손수건의 주인을 안단 말이요. 네,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그렇다면 어서 말해주시구려. 저는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장군님의 마마님이 불러서 간 적이 있었구먼요. 그때 그곳에서 보았습니다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구려. 그날 마마님을 뵙고 안채를 나왔는데 별채 연못가에서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도 넋을 놓고 보고 있었구먼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손수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러다면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시오.
이름까지 여쭙진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서장군님이 새로 들인 첩이라 들었습니다. 그랬었군요. 화연낭자를 첩으로 데려왔던 것이 사실이었군요. 아니 그런데 어찌 나를 찾아와 이리 말해주는 것이요? 그것은 지가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선비님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의 머리 위에는 하얀 나비가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손수건의 자수를 보니 제가 보았던 자수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어른께서 아시면 꾸중하실 것 같아 선비님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랬구려. 덕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채복이는 이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화연낭자가 서장군의 집에서 독살당한 게 분명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채복이는 서장군의 집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시소일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본격적으로 서장군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상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대장군이다 보니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시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장군은 전방 군영에 나가 있고 집에는 마님과 식솔들 그리고 종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리 기회를 엿보아도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채복이는 한밤중에 별채로 몰래 들어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화연낭자가 머물던 별채는 무척 깨끗했습니다. 화연낭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곳에 화연낭자가 머물렀단 말이지. 그토록 아름다운 낭자가 머문 곳이라 왠지 가슴이 설레이는구나. 이곳에 화연낭자가 머물렀다고 생각하니 채복이의 가슴이 왠지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화연낭자가 생활하고 잠을 잔 곳이니 채복이는 흥분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동안 화연낭자가 살았을 것을 상상하던 채복이는 어떻게든 반드시 억울함을 더욱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안채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 독극물을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독극물을 찾으면 화연낭자의 죽음과 연결시킬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채복이가 잘못하여 쌓아놓은 접시가 주르륵 쏟아져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채복이는 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내 놈은 무엇을 훔치러 온 것이냐? 난 도둑이 아니요. 잠시 뭐 좀 찾으러 온 것이요. 아니 내 놈이 도둑질하다 걸렸음에도 도둑이 아니라니.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채복이는 화연낭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을 멍석을 말아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매우 치거라. 그리하여 채복이는 멍석말이당해 난생 처음으로 매를 맞게 되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맞았을까? 채복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채복이가 광에 갇히고 한참이 지나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복이를 지키고 있던 머슴이 마님에게 뛰쳐가 채복이가 깨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마님은 또 채복이를 멍석 말아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군의 집이다 보니 첩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던 모양이었지요. 그렇게 또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채복이는 이번에도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채복이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꼬박 며칠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채복이는 온몸이 멍들어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예끼 못난 놈 같으니라고 하늘이 도운 줄이나 알거라. 아니 하늘이 돕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 패비은 씨 일로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켰는데 서장군이 패비은 씨 사사에 연관되어 식솔들까지 모두 끌려갔다.
그 덕에 널 데려올 수가 있었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채복이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채복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서장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다시 독극물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부엌 한켠에 있는 작은 항아리를 치우니 작은 구멍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화연낭자를 독살한 독약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의 거처에서도 숨겨진 문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독약을 거래한 문서였던 것이었지요. 이제 증자까지 찾은 채복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갑자사화로 끌려간 서장군의 식솔들이 안 되었지만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도 밝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채복이는 형조의 검시소 검시관 이태엽 이름으로 연산군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자까지도 첨부하였지요. 아무리 서장군이 잡혀갔다 하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포도청과 의금부에서는 반드시 사건을 덮으려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장군은 참수되고 부인은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장군이 폐비윤 씨를 사사하는데 앞장을 섰으나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관비가 되는 것이 합당한 처결이었지요. 헌데 부인은 화연낭자를 독살한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채복이가 올린 상소문과 증자들이 부인의 죄를 입증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서장군의 부인은 사약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장군의 부인이 사약을 받던 날 연산군의 머리 위에는 하얀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장군의 부인은 서장군이 아름다운 화연낭자를 데려와 첩으로 삼자 앙심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장군이 첩만 찾으니 자신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무척 상한 부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귀한 독약을 밀수해 화연낭자를 독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연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벗긴 채복이는 다시 검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연낭자를 보았지요. 그런데 화연낭자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도 지어져 있었지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자 채복이는 직접 화연낭자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나비가 날아와 채복이의 손에 앉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비는 채복이를 바라보며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복이는 그제서야 하얀 나비가 화연낭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었소. 이제 억울한 한을 풀었으니 좋은 곳으로 가시구려. 그러자 나비는 연신 채복이를 향해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채복이는 떠나가는 하얀 나비를 보며 눈시울이 적셔져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던 연인을 떠나보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화연낭자를 떠나보낸 채복이는 다시 검시소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신들의 검시를 시작하였답니다. 옛말에 생기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저지른 악행은 쌓이고 쌓여 죽어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을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